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의고사 시간이죠.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 이론 수업에다가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도 해봤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이제 최종 정리 시간으로 해서 모의고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시간 때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문제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미리 여러분들이 사전에 문제를 풀고 들어가셔야지 그만큼의 효과를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저희 운영하는 카페 아시죠?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 들어오셔서 같이 정보도 공유하시고 저도 같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회 모의고사부터 보시는데요. 여러분들 넘겨보시면은 문제도 긴 편이고 그 다음에 문항에 해당이 되는 1, 2, 3, 4번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출 문제에서 나왔던 단순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을 2문제에서 3문제 이상씩 합해져 있는 문제가 한 문제씩이에요. 그래서 문항이 좀 길다 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셔야 되고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공부를 했으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안 했으면은 아예 1, 2, 3, 4번 전체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공부를 어중간하게 했어. 그럼 이제 2개 중에 무지하게 헷갈리는 거죠. 어디서 찍을 것인지. 이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론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1번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1회 모의고사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1번에서 식품의 등온 흡습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정답은 뭘까요? 자, 여러분 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등온 흡습 곡선 이랬었는데 제가 첫 번째 우리 20문제 중에서 수분에 해당이 되는 수분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가 좀 쉽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유수와 결합수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걸 물을 수 있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수분활성도 AW 문제,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게 묻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등온 흡습, 그 다음에 탈습 곡선에 대한 것을 묻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분 파트에선 3문제, 여기 3가지 큰 이제 단락이 있게 되는데 이것 중에서 적게 나오면 1문제, 많게 나오면 2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물었던 것이 등온 흡습 탈습 곡선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머릿속에 이미 그래프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있었을 때 먼저 세로축에 해당이 됐던 것들이 상대 습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안에다가 식품을 놓고 나서 이 식품하고 대기 습도에 따라서 이 식품에 비해서 바깥쪽이 건조하면은 식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날아갈 것이고, 스품에 비해서 바깥쪽에 습도가 많으면은 대기 쪽에 있는 수분을 갖고 가서 여기가 축축해질 것이고, 그래서 바깥쪽 대기와 식품의 표면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을 때의 습도를 상대 습도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이 상대 습도가 있었을 때 여기 표면에, 식품 표면에서 발생되는 이 양을 바로 우리가 이제 식품에 있어서의 그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을 평형 상대 여기서 이쪽 Y축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수분 함량, 이때의 수분 함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가 우리가 ERH가 뭐였어요? 이게 평형 상대 습도였었잖아요. 상대 습도였었는데 이 공식 기억나시나요? 이 평형 상대 습도는 AW 곱하기 10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AW에 있어서 100배였잖아요. 그래서 상대 습도로 나타냈었을 때는 100%까지 나타내게 되면서 0에서부터 100까지 왔던 것은 상대 습도를 나타낼 때이고, AW로 표현하게 되면은 0에서부터 1까지 표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W 범위에서는 0부터 1까지였었고 이렇게 나타냈던 거 기억을 해봅시다. 자, 1번 문제에서 보시면은 식품의 흡습 과정과 탈습 과정에서의 수분 함량의 차이를 이력현상이라고 한다. 이력현상, 히스테리시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구간에 따라서 0.25, 그 다음에 0.8를 기준으로 해서 S자가 아니라 이 S가 아니라 반대 역 S자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띠고 있는 형태는 역 S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개의 굴곡점이 있었죠. 여기에서 한 번의 굴곡점, 여기에서의 한 번의 굴곡점, 2군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탈습, 만약에 이걸 탈습을 시켰을 때는 그러니까 2가지가 똑같은 빵이라는 제품에서 그 빵의 수분 함량을 흡습 시켰을 때와
그거에 있어서 탈습 시켰을 때가 있게 되는 건데 탈습이 항상 위쪽이에요. 탈습하고 흡수하고 같은 식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했었을 때 탈습이 위쪽, 흡습이 아래쪽에 이 간격이 생기거든요. 간격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거를 바로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이력 현상, 히스테리시스라고 한다라고 했었었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었다면은 탈습이 더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잉크병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잉크병에서 온전히 들어있었던 잉크병에서 잉크를 다 빼낸 다음에 이 빼낸 양만큼을 빼내었던 양만큼을 다시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 봐봐 라고 했었을 때 의외로 처음에 뺀 만큼 다 넣기가 쉽진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탈습 뺄 때는 쉬웠지만 넣기는 쉽지 않다 이런 것이 잉크병 이론이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뭐 개방기공학설이라고 해서 이미 탈습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관들이 수축이 돼 버린 거예요. 관들이 수축이 돼버리다 보니까 넣으려고 했었을 때는 그 수축된 관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개방기공학설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탈습이 위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습이 위, 흡습이 아래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것을 이력현상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1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어 이름도 알아놓으세요. 히스테리시스. 2번 보시면은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온도에 따라 항상 틀려요. 이 온도를 5도에서 측정했느냐 10도에서 측정했느냐 50도씨에서 측정했느냐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식품으로 수분이 흡수될 때 자, 흡수 곡선이었으니까 상대 습도와 평형 수분 함량의 관계를 표시한 곡선으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 상대 습도와 수분 함량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 여기까지 맞아요. 식품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가 아니라 식품마다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뒷문장이 틀렸죠. 식품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말 때문에 틀린 거라는 거. 그 다음 단분자층 영역에 존재하는 물은 수소결합에 의한 결합수의 상태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1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 2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 3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 그랬었고 여기 0에서부터 0.25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수분이 드문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단분자층 영역 그 다음에 여기는 수분이 비교적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분자막 영역이라고 했고 3영역은 너무 많이 있어. 그래서 여기 자유수 영역 혹은 모세관 응축수 영역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분자층 영역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때의 물은 바로 이제 이온결합이었었어요. 이온결합 형태의 결합수 형태이다 라고 했었고 여기에서 말했던 두 번째 영역에서 수소결합을 한다든지 비극성 결합을 한다든지 이 수소결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제2영역의 이야기였다 라는 거였고요. 4번에 보시면 그래서 수소결합이 아니라 이온결합이에요. 4번 보시면 모세관 응축 영역에 존재하는 물은 자 여기 세 번째 영역이죠. 모세관 응축 영역에 해당이 되는 영역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물에 해당이 되는 자유수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결합수 형태로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식품 중 수분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뒤쪽에 90% 이상은 맞지만 결합수가 아니라 자유수 형태다 그랬고 여기는 결합수, 여기는 준결합수 그 다음에 3영역을 우리가 자유수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등온, 흡습, 탈습 곡선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이었고요. 2번 보시면은 다음은 조리 가공 중에 일어나는 엽록소, 클로로필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다에 알맞은 것은 그랬죠. 자, 배추, 오이, 초록색, 클로로필을 말하고 싶죠. 아까 위 문제에서 지금 클로로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치를 담근 후 초록이었던 것이 누렇게 갈색으로 띄는 것은 엽록소의 엽록소 안에 있었던 어떤 성분이 초산 또는 젖산, 산으로 인해서 자, 대신 그 자리에 수소가 들어갔다. 이 수소 부분도 박스로 묶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수소도. 또 다른 문제를 만약에 변형시키면은 이 부분을 수소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시 대신 들어간 것을 치환되었다라고 해요. 치환되어서 나를 형성해서 그렇다. 갈색에 해당이 되는 색소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시금치를 뜨거운 물로 데칠 때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은 식물 조직 내에서 유리된 효소, 뭐 클로로필라제 이런 거겠죠. 효소에 의해서 달을 형성했기 때문에 바로
선명한 초록색을 띄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클로로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가운데 마그네슘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네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이것들 관계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하나를 바로 이제 우리가 피롤 구조다라고 했었어요. 피롤 구조라고 했었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모노, 다이, 트리, 테트라. 그래서 4개가 만나 있는 테트라 피롤 구조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테트라 피롤 구조이고 이거를 하나의 커다란 메틸렌기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이거를 하나의 커다란 포르피린 링 구조를 갖고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4개의 피롤이 만나서 하나의 포르피린 링 구조를 갖고 있고 가운데 마그네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는 결합을 우리가 리간드 결합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4개의 피롤에서 포르피린 링을 만들었고 가운데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리간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바로 클로로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클로로필 구조에서는 초록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시금치, 상추, 깻잎, 찬물에 담가 놓았다고 해서 이거 초록물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원래 상태는 물에 녹지 않는 지용성이다. 그게 뭐였어요? 여기서 바로 얘네가 클로로필 구조의 피톨기라는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 구조가 바로 지용성의 성질을 나타내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클로로필이라는 초록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산 구조에 의해서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클로로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마그네슘이 빠져나와 버리게 돼요.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고 이 마그네슘 자리에 초산이나 젖산에 의한 수소가 대신 들어가게 되면은 마그네슘이 있어야지 초록인데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그 자리에 수소가 들어갔네. 이거를 우리가 페오피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페오피틴 구조가 되면은 얘가 누렇게 색깔이 변하는 녹갈색으로 변하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다시 한번 피톨기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페오포바이드라고 해서 아예 그냥 이제 녹도 떨어져 나가버리면서 완전히 누렇게 돼버리는 갈색이 돼버린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클로로필을 우리가 알칼리를 이용하거나 혹은 여기에서 클로로필라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바로 여기에서 피톨기가 제거가 돼요. 피톨기가 제거가 되면은 피톨기가 바로 지용성의 성질을 나타낸 거였었는데 이 지용성을 나타내는 피톨기가 제거가 되면서 여기에서 클로로필라이드가 되면서 선명한 초록이 되고 바로 초록이 되면서 피톨기가 떨어져 나가 버렸으니까 수용성의 성질을 나타내더라. 여기에서 알칼리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클로로필린으로 고정이 되고 계속해서 데친다. 그러면은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페오포바이드로 내려오기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문장에서 첫 번째에서 수소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뭐가 빠져나가고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가고 수소가 들어가서 갈색 형태를 띄었던 것을 페오피탄이라고 했다라고 했고 바로 데치는 과정에서 효소 클로로필라제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초록의 클로로필 리드가 된다. 이 문장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이네요. 그죠?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갔고 그렇게 된 갈색을 우리가 페오피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선명한 초록을 띄었던 것은 클로로필라이드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구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문제 보시면은 전화당, 탄수화물 부분 중에서도 슈크로즈를 이용한 전화당에 대한 문제예요. 전화당 부분의 문제도 워낙 많이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 문제 역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전화당은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첫 번째 슈크로즈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슈크로즈는 우리가 설탕, 서당, 자당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다 불리웠었어요. 그런데 이 슈크로즈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1번의 OH, 그러니까 포도당에 제일 중요한 1번 OH와 프락토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기 2번 탄소의 2번, 여기 CH2OH였었고요. 2번 탄소의, 그러니까 글루코즈의 1번과 과당, 프락토즈의 제일 중요한 환원성 OH에 해당이 되는 OH가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제
환원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환원당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환원당이면서 얘는 감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감미를 측정하는 거에 기준이 되더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가 OH 구조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 상태였는데 여기 슈크로즈에다가 바로 여기에 산이 들어가거나 효소가 들어가게 돼요. 이 효소가 뭐였냐면은 슈크로즈를 분해한다 라고 해서 슈크라제라고도 아니면은 전하당을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인볼타제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슈크라제나 인볼타제가 가능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다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쪼개지게 되면서 바로 똑같은 동일 분량의 글루코즈 대 프락토즈도 나누어지게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슈크로즈는 당당 두 개가 결합했던 2당이었었는데 단당 두 개짜리